네, 안녕하세요. 정현석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한 거의 반년에 한 번씩 제가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 이 업무가 계속 바쁘다 보니까 제가 전업으로 유튜버를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유튜브 업로드가 조금 지연될 수 있다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영상을 올릴 때는 최대한 여러분들 일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선정을 해서 전달드리려고 하니까 한번 오늘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달드릴 내용은 소송을 제기해야 할 때와 소송을 제기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는 기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뭔가 분쟁에 빠져서 법률사무소에 가시면은 안내를 받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소송을 제기를 하시면 어느 정도의 확률로 승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을 들으실 건데 막상 법률사무소에 문을 닫고 나오셔 가지고 집에 가실 때 보면은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래, 뭐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다고는 하는데 꼭 소송까지 제기를 해야 할까? 아니면 내가 받고자 하는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 이거 소송 제기를 해서 소송 비용 쓰고 나면은 남는 게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소송을 제기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나름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할지 말지 스스로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법률사무소에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들 역시 서비스를 공급을 하는 서비스업자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소송을 조금 더 권하는 그 모멘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종적인 판단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은 내 머릿속에 그 판단 기준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니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이제 벌써 이제 11년 차네요. 제가 변호사 시작을 한 지. 11년 차 변호사로서 제가 경험을 하고 판단을 했었던 그 소송을 제기하는 기준에 대해서 제 나름의 의견을 한번 전달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들 사안에 적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 두 번째로는 소송을 제기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 이 두 가지를 적극적인 요소와 소극적인 요소를 각각 설명을 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 사안에 한번 적용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때냐면 크게 세 가지로 제가 한번 분류를 해 봤어요. 첫 번째로는 집행 권한이 필요할 때. 두 번째로는 금전 배상이 필요할 때. 세 번째로는 분쟁 해결이 지연되고 있을 때. 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각각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집행 권한이 필요할 때 이게 뭐냐면 우리 누군가와 계속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계약을 체결을 해서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나의 권리의 상대적인 개념, 다시 말해 의무죠.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을 해 줘야 되는데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이행한다는 걸 임의 이행이라고 합니다. 임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강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강제 집행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집행 권한이에요. 집행 권한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판결문이죠. 판결문 외에도 집행 권한을 가지는 문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공정증서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조정기관에서 조정을 받은 조정결정문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판결문입니다. 상대방이 임의 이행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강제 집행을 해야겠다라고 할 때 이 집행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있을까요? 누군가한테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아요. 돈 안 갚으면은 당연히 강제 집행해야겠죠.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한다거나 상대방이 뭐 사업자라고 한다면은 카드 회사에 대한 카드 대금 채권을 압류를 한다거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뭐 자동차 이런 거 압류한다거나 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집행 권한이 필요한 것이고 집행 권한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판결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판결문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뭐 그 이외에도 내가 지금 건물 소유주인데 아니면은 내가 지금 뭐 아파트 소유주인데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을 빼주지를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차인 멱살 잡고 끌고 나갈 수 없죠. 강제로 집행하려면은 강제 집행에 대한 그 집행 권한이 필요한 것이고 이 집행 권한을 얻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건물 명도 소송이라고 하죠. 명도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만약에 내가 임차인인데 임대인이 이 지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방 빼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안 줘.
이럴 때는 보증금 반환을 위한 강제 집행을 얻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소송을 제기를 하셔야 돼요. 오히려 이거 소송을 제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사이에 이미 나의 피해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신속하게 소송을 결정을 하시고 소송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대부분 사안이 그렇지만 이런 이 권리 의무 관계가 명확한 사안의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법률 전문 받으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나홀로 소송 진행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결정하셔서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소장 접수하셔 가지고 사건 진행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권리를 쪼끔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금전배상이 필요할 때.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보통 범죄 피해자가 됐을 때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가해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가해자한테 "야, 나한테 이런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손해배상해 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보통 이게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뭐 가해 행위가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이 손해 액수에 대해서 서로 간에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손해액을 줄이려고 하는 모멘텀이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손해액을 충분하게 확보하려는 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 모멘텀이 충돌합니다. 그러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이럴 때 제3의 사법기관을 통해 가지고 적정한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인지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게 타당해요. 예. 소송을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를 할 때 이 범죄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민한 사안 중에 하나가 제가 주로 처리하는 의료소송인데 환자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의사들의 과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는데 의료기관 쪽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학적인 그 배경과 의학적인 사정들을 들어서 이게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결과는 안타깝지만 내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될 법적 책임까지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버리면 법안에서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 행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전 배상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소송을 막 제기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법률 검토를 충분히 받으셔 가지고 내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승소한다면 승소 예상 금액은 어느 정도인 건지 정확하게 면밀하게 분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소를 제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분쟁 해결이 지연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이기는 하지만 소송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소송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이 분쟁 해결의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최후의 수단의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최후의 수단이어야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소송 비용이라는 것도 많이 들고 우리 분쟁을 처리하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고 분쟁 그 끄트머리에 가서 내가 이길지 질지 확실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 해결이 너무너무 지연이 된다. 뭐 이를테면 소송을 진행을 했을 때 한 8개월, 1 년이면 끝날 사건인데 서로 간의 협의가 지연이 돼서 2 년, 3년 동안 지금 이걸 붙들고 있다.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더 이상 소송 절차를 망설이지 마시고 재빨리 소송 절차로 뛰어드셔 가지고 이 분쟁을 어떻게든 끝을 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분쟁이라고 하는 건 최종적으로 내가 이기는지 지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시점에 내가 이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사건은 내 인생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해요. 이 사건이 내 인생 전체를 관할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지나가는 그 수많은 과정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인데 이 사건 때문에 내가 2 년의 시간을 잃는다. 3 년의 시간을 잃는다. 그러면 이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내가 뭐 돈을 얼마를 배상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 시간, 이 분쟁에 얽매여 가지고 소모된 나의 시간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재산적인 손해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은 일정 기간 내에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소정의 기간 내에 만약에 분쟁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분쟁 해결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근시일 내에 이건 분쟁 해결 안 된다. 1 년이 지나도 2 년이 지나도 3 년이 지나도 상대방과 나의 입장은 평행선을 걸어갈 것 같다. 그렇게 되시면 이제부터는 링 위에 올라가서 싸우셔야 돼요. 링 밖에, 다시 말해 서로 간의 사적인 합의 단계에서는 룰이라는 게 따로 없죠. 룰도 없고 심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오래 지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링 위에 올라가서 싸운다. 다시 말해 오피셜한 어떤 프로토콜 속에 들어가서 내가 싸운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심판이 있고요. 서로 간에 싸우는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룰대로 싸워서 마지막에 결론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 결론을 수긍하시고 내 인생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분쟁 해결이 너무 지연될 때
다시 말해 어떤 합의의 필요성은 있지만 서로 간의 입장 차이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이 장기간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혹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이미.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소송 결정하셔 가지고 법원에 찾아가십시오. 법원의 문을 두드려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 가지 정도가 소송을 제기를 해야 할 때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사유가 전부 다 해당이 됐다고 하더라도 혹은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해당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릴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분쟁에 포함되어 있다면 소송 제기하지 말아야 될 수도 있어요. 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예상 승소가액이 너무 작을 때. 두 번째로는 뭔가 오로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한 경우. 다시 말해 정의 구현만을 위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재산적인 부담이 큰 경우. 네 번째로는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과몰입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이 네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이 네 가지를 상세하게 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상 승소가액이 너무 작다. 이거 뭐냐?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 가지고도 충분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어찌 보면 예상 승소가액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소송 비용들이 나가죠. 적어도 내가 예상되는 승소가액은 내가 지출하는 소송 비용보다는 커야 돼요. 그렇겠죠. 그래야 저울질을 했을 때 타산이 남겠죠. 내가 만약에 500만 원 받으려고 700만 원짜리 비용을 지출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를 한다면 이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너무 합리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소송 비용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감하시다시피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나홀로 소송을 제기를 한다면 당연히 소송 비용 별로 안 들겠죠. 소송 비용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는 게 결국 이 인력 비용이죠. 내가 위임을 한 이 변호사에게 지출을 해야 되는 그 변호사 비용, 변호사 보수. 그게 가장 큰 비용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인지대나 송달료, 감정료 같은 게 더 들 때도 있지만 그건 예외적인 경우예요. 일반적으로는 변호사 보수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변호사 보수라는 비용을 덜어내고 내가 직접 소송을 제기를 한다면 대부분의 소송에서는 소송의 실익이 있어요. 그렇겠죠. 단돈 한 200만 원 청구를 해서 20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선임 안 하고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를 하신다면은 거기 들어가는 인지대 송달료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승소를 했을 때 소송의 실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될 거는 일단 내가 이 사건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승소가액이 얼마인지 판단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판단하셔야 될 거는 내가 이걸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는 사건인지 내가 나홀로 소송을 통해서도 해결을 할 수 있는 사건인지 판단해 보셔야 돼요. 자칫 이 변호사 보수 아낀다고 소송의 실익을 얻겠다고 변호사 보수 없이 내가 직접 소송을 제기를 하겠다고 시작을 하셨다가 이 사건 내용도 전문적이고 상대방도 다투는 내용이 많아서 법률적인 공방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서 사건을 처리를 하다가 사건을 끌어치는 경우에는 소탐대실을 할 수가 있어요.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사건 내가 직접 감당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나홀로 소송하세요. 그래서 소송의 실익을 챙기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거 내가 직접 처리할 수는 없는 사건이다. 이를테면 여러분 자동차 수리를 할 때도 엔진 오일 정도는 여러분들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엔진 수리는 여러분들이 못합니다. 물론 엔진 오일 가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소송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의 풀이 있다면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의 풀도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예상 승소 금액이 적은데 이건 변호사 없이는 승소를 못할 것 같아. 그러면 포기하셔야 돼요. 소송 제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난이도로 봤을 때 내가 할 만한 사건이다. 나홀로 소송에서도 충분히 승소할 만한 사건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내가 법률자문 요청을 했었던 변호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변호사 제끼고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하셔가지고 소송의 실익 챙기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사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소송을 제기를 한다. 보통 인터넷 기사 같은 거 보면서 그런 댓글 많이 달리죠. 어떤 그 억울한 사람의 사정이 기사로 올라오고 그럼 댓글에 그런 내용들이 달려 있어요. 꼭 소송 제기하셔가지고 승소하셔서 정의를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겠죠. 야, 이거는 물론 나의 피해를 구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이런 피해자가 양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거 소송을 제기를 해서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거를 내가 사법적으로 판단을 받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보통 옆에서 소송을 부추기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의뢰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사회 정의 실현의 주체가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의 피해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피해를 회복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법적 판단 기준과 사회윤리적 판단 기준은 다른 거거든요. 사회윤리적으로 옳은 것이 법적으로는 위법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법적으로는 합법인데 사회윤리적으로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법률 자체에 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률 누가 만들죠? 국회의원들이 만들죠. 국회의원들은 사회적인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뭐 공자, 맹자 이렇게 오랫동안 윤리적인 철학적인 고찰을 통해서 무엇이 궁극적으로 사회적인 정의인지,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런 협의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 법률은 그러면 과연 사회윤리적으로 옳다는 것이 보장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법 절차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 소송과 판결이라고 하는 건 안타깝게도 사회윤리적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절차예요. 적법과 위법을 판단하는 절차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소송을 제기를 해서 어떤 판결이 나왔을 때 그 판결이 꼭 윤리적으로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옳을 거예요.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한 거니까. 그렇지만 윤리적으로는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원은 법적 판단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거니까, 사회윤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 두 가지 기준은 서로 간에 계속해서 수렴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일치하진 않아요. 그러면 내가 사회적인 정의를 바로 세워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사회에 대한 신뢰 자체를 잃게 될 겁니다. 사실 그런 의뢰인들 많이 봤거든요. 이 사건이 종결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서도 아직도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회윤리적인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자 하신다면은 그건 법원에 가서 호소할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서 그 여러분들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5천만 명 국민이 다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나와 상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래, 네가 옳다, 네가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동의해주고 컨센서스를 줬다면 그건 여러분 이미 사회윤리적인 옳음, 사회적인 정의를 판단받으신 거예요. 법원에 가서 그 판단 받지 마시라는 겁니다. 법원에 가서 그 판단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판사들은 거기에 보통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냐면 누구도 궁극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궁극적으로 사회적인 정의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확인을 하고 결정 내릴 수 있는 자격이나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판사들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판사님들도 내가 법적인 어떤 적법과 위법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지, 지금 여기 내 앞에 나와 있는 이 국민이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옳은지 틀린지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궁극적인 권한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것이 맞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내가 정의를 구현하겠다, 사회윤리적인 어떤 판단 기준을 내가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소송을 제기를 하고자 하신다면은 저는 말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렇지만 사회윤리적인 판단 기준과 그리고 나의 어떤 적법성의 판단 기준이 일치한다, 그리고 이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될 아까 말씀드린 그 소송의 실익들 있죠?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상황들, 그런 요건들이 다 구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요건과 더불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사회윤리적인 기준을 바로 세워보겠다라는 어떤 양념 같은 거를 쳐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하시면 되는 것이지, 이것만 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소송 과정에서 비재산적인 부담이 큰 경우, 이거 뭐냐, 이것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승소하고 나서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회는 금전적인 요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비금전적인 요소, 다시 말해 비재산적인 요소도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내가 우리 형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형이 돈을 안 갚아요. 근데 형이 지금 이런저런 개별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돈을 빨리 받아야겠는데 돈을 안 줘.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소송을 제기를 해서 서면에다가 여러 가지 그 형에 대한 그 안 좋은 점, 부족한 점, 험담들을 막 갖다 썼어요. 그래서 결국에 법원이 이 원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동생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돈 받았습니다. 그다음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형 동생 관계는 깨지겠죠. 가족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분해돼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가족 관계 내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인간관계, 뭐 조직 내에서의 관계 이런 것들도 다 결국에 비재산적인 요소인 건데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마치 막 경주마처럼 이 사건 소송이 끝날 때, 다시 말해 판결이 선고됐을 때 내가 이걸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어떤 파생 효과가 있을 것인지, 특히 이런 비재산적인 요소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관한 요소에 대해서 이걸 생각을 해보시고 소송을 제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가족관계 내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는 보통 그래서 제가 많이 말리는 편이에요. 상속재산 관계 소송 같은 것들이 특히 그렇죠. 분명히 상속재산을 동일하게 다 균분 받아야 되는데 내 형제 중에 누군가가 상속재산을 좀 더 받아갔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2천만 원, 3천만 원 더 받아갔다. 그런데 나는 그 부당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 가족을 상대로 상속분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요. 자, 승소했다고 칩시다. 승소했는데 가족을 잃었어, 결국에. 아까 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 이거 소송 제기할 만한 취득이 있었던 사건일까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차라리 1,000만 원, 2천만 원 손해보는 게 나은 사건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소송 제기하지 않고 그 돈 내 가족한테 줘버리는 게 나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사람이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 나의 이성을 지배할 정도로 뭔가 분노의 감정이 가득 차다 보면은 그 판단 능력을 잃어요. 그래서 이럴 때 냉정을 찾고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뭔지, 이 소송이 끝났을 때 어떤 일이 파생될 것인지 미리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은 법률사무소에서 이야기를 잘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법률사무소도 역시 이 소송을 제기를 해서 판결 선고될 때까지 업무만을 관할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종합적인 컨설턴트가 돼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한들 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하시려면은 이런 종합적인 인사이트를 가지고 판단 기준을 세워서 결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사실 이거는 이미 다른 내용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한데 사건에 대한 과몰입이 우려되는 경우, 보통 의뢰인이 이제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저는 의료 분쟁 많이 처리하니까 의료 분쟁에 관해서 사건을 들고 오셔서 저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자문을 구할 때 한 3분 중에 한 분은 꼭 그런 이야기를 한꺼번에 같이 하세요. 이 사건 언론에다가 제보하는 게 어떨까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미 언론사에서 컨택이 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 우리가 기사화 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좀 사건 내용 좀 전달을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저는 뭐라고 답변을 드리느냐,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네. 언론에 제보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뭐 의사 편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자, 언론에다가 내 사건을 제보를 했을 때 어떠한 그 파생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언론에 제보를 하면 언론에서는 기사를 씁니다. 그렇겠죠. 기사를 쓰기 위해서 취재를 하는 거니까요. 기사를 쓰면 어떻게 나갈까요? 아주 객관적으로 서로 간의 어떤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기사를 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사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내 기사를 읽도록 기사를 작성을 하는 게 그들의 모멘텀이에요. 그들의 존재 이유기도 하고요. 그들이 법원은 아니잖아요. 기자이고 취재하는 사람인 것이지. 그러면 본인들의 취재 원인 사람의 그 입장을 최대한 많이 고려를 해서 그 사람 쪽에 조금이라도 손이 가도록, 누군가가 봤을 때 이게 권선징악의 흐름으로 가도록 기사가 써져요. 반대쪽 이야기는 사실 잘 안 듣는다는 거죠.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섞어서 그들의 의견을 담아놔요. 그렇게 되면 이 사건 당사자는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사건에 점점 몰입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내가 이기는 것이, 내가 이 사건에서 승소하는 것이 권선징악이고 이것이 사회적 정의다라고 스스로 먼저 판단을 내려버려요.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특히 의료 분쟁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 입장에서는, 지금 사건이 발생한 이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잘못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의학적인 그 전문적인 지식을 반영을 해야 실제로 그 사람들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언론 기사화됨으로써 옳고 그름이 이미 내 머릿속에 정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인 정의가 이미 내 머릿속에 서 있는데 나의 정의에 대한 판단과 다른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이 사회는 썩은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에 몰입하게 됩니다. 이 사회의 정의를 내가 실현시키기 위해서 대법원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겠다.
끝까지 내가 투쟁을 해서 내 인생을 걸고 싸우겠다라는 식으로 이 사건에 과몰입하게 돼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언론사에다가 제보하는 거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언론사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이건 어찌 보면은 그 산업적 생리에 의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언론사들은 일단 한번 기사 내고 나서 그 사건의 끝까지 그 사건의 끝이 어떻게 났는지 팔로우까지는 해 주진 않아요. 왜냐면 수많은 새로운 기사들을 내야 새로운 사람들이 기사를 클릭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건 당사자는 이만큼 기사가 릴리즈됨으로써 이만큼 감정이 증폭이 됐다가 갑자기 외톨이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언론 기사가 팔로우업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혼자 싸워야 돼요. 감정의 낙차가 되게 크다는 겁니다. 왜 그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쉽게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의 대중의 관심을 받다가 어느 순간 인기가 하락하면서 갑자기 정말 노바디가 되어 버리는,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사람이 됐을 때 그 어떤 감정의 낙차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감정의 충격, 정신적인 충격이 큰 거거든요. 사건 당사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언론 기사에 노출이 됐을 때 본인의 감정, 본인의 어떤 이 사건에 대한 인사이트가 너무 증폭이 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언론 기사를 통해서든 뭐든지 간에 내가 이 사건에 너무 과몰입하게 될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이거 그냥 묻고 가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사건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그 장면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한 씬인 거예요, 씬. 이 씬이 여러분의 인생을 덮어버리게 되면은 인생은 사라지고 사건만 남게 되는 거죠. 사건에 지배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을 지키시고 여러분 인생의 그 모멘텀을 가진 상태에서 이 사건을 지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거는 이렇게 정확하게 딱 개념화 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또 제 사건 경험에 비추어서 제 나름의 기준으로 개념화 시켜서 말씀을 드린 거다 보니까 이게 뭐 교과서 같은 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이걸 정말 공식처럼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대로 판단하실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뭐 십수년간 이 변호사 생활을 했던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정도로 한번 참고를 해 보셔 가지고 어떤 분쟁에 휘말렸을 때 그 분쟁 해결 방법으로서 소송을 제기를 할지 말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전달드리는 내용은 정말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 좋은 콘텐츠 만들어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